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서 내가 할 게 너무 없어서 심심하다 싶잖아? 그럼 그때 한번 정석책 읽어봐. 심심할 때만. 모든 내용들은 내가 다시 재정리하고 풀어서 수업 시간에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24단원에 대해서는 특히나 심심하면 그냥 집에서 한번 읽어보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대신에 오늘 선생님이 풀어서 정리를 새롭게 해주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제발 부탁이니 노트 정리 따로 해놓고 필기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꼭 펼쳐보면서 보셔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집합부터 쭉 따라오면 사실은 집합부터 명제 그리고 절대부등식까지 쭉 넘어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배웠던 거였거든. 이런 걸 알아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 이런 걸 알아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왔더라면 이번 24단원은 이런 문제, 이런 방법을 알아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가 아니라 그냥 함수가 뭔지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에 여러분들이 깔아놓고 가야 되는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더하기를 계산하고 싶어. 더하기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안 되지. 그거를 무조건 나는 바닥에 깔아놓고 응용되는 막 소수계산, 분수계산 막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런 식의 논리라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바닥에 깔려 있어야 되는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해 놓으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믿음이 안 가지, 그렇게?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신희차 믿음이 안 가. 왜요? 모르겠어. 무슨 말이에요? 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네가 열심히 공부를 한다라는 그 내용을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대답하는 게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야. 저 새끼 또 잔소리 하는구나. 그냥 응응 하고 끝내자. 맞지? 그래서 믿음이 좀 안 가. 자, 뭐 어쨌든 함수라는 단원에 대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쳐다보게 될 함수라고 부르는 녀석의 정의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함수라는 부분을 언제 처음 접하냐면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처음으로 나와요. 함수라는 단어만 안 나올 뿐이지 실제로 함수에 대한 관계는 배우거든요. 그리고 함수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입니다. 그때 분명히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를 하고 넘어갔었을 거야. 근데 기억이 안 날 거란 말이지. 혹시나 기억이 나? 나? 뭐라고 부르는 게 함수야? X값을 정해지는 Y값을 정해지는 오? 얼추 비슷하게 맞추는데? 그런 어, 뭐죠? 그런. 관계죠. 어? 그런 관계. 뭔가 좀 비슷해. 그래서 자, 이렇게 해줄게. 함수는요, 두 개의 별량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X랑 Y라는 의미의 문자를 써서 두 개의 별량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말을 풀어봅시다. 두 개의 별량 X, Y가 존재한다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별량이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변수를 얘기해요. 변수. 그럼 우리가 말하는 변수라는 단어는 뭘 보고 변수라고 그러지? 변수와 그럼 반대되는 단어는 뭐라고 부르지? 대비되는 단어? 뭐가 있을까? 상수. 상수는 뭐야? 우리 문제 풀다 보면 상수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 상수라는 말이 하나로 정해진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정해진 값, 변하지 않는 값, 그것을 바로 상수. 그럼 변수는 변할 수 있는 값, 정해지지 않은 값, 그런 게 바로 변수.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변수라고 부르는 거는 문자로 치환을 해서 많이 썼었지. 그 중에서 대표적인 문자 두 개 그냥 X랑 Y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야. 그럼 X, Y 말고 나는 X, Y가 마음에 안 들면 KM 이런 거 써도 될까 안 될까? 돼요. 그리고 X, Y 대신에 Y, Z를 써도 돼요. A랑 K를 써도 돼요. 마음대로 알파벳 문자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X랑 Y를 가지고 사용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확인되셨죠? 자, 그래서 두 개의 별량이 존재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X라는 하나의 값이 정의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X가 정의 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정의. 저스티스가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이거? 내가 이 정의를 위해 앞에서 설명을 했거든. 뭐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 세 가지. 정의와 정리와 증명에 대한 얘기 했었지. 거기서 말하는 그 정의가 이 정의예요. 뭐라고 불렀었지, 정의를? 사람으로 치면
이름. 야, 이 국 다물지 말고 말을 하라고, 이 새끼야. 말을. 언제 말했냐고? 수업 시간에. 언제 수업이냐고요? 오늘 숙제입니다. 영상 돌려서 찾아갖고 와. 정의를 내가 언제 말했는지. 알았지? 오늘 추가 숙제 하나.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숙제를 늘려나가야지. x가 정이 되면, 즉 x를 먼저 내가 정해준다는 얘기야. 근데 잘 생각해봐. x는 변수지. 변수인데 내가 정해준다라고 하는 거잖아. 변수를 정해준다. 다시 말하면 x가 뭐가 될지 내가 먼저 예상을 해보는 거야. 확인됩니까? 즉 x라는 녀석을 우리는 지금부터 정이 된다라는 얘기는 x를 예상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여러분들 또다시 생각하는 거야. x를 지금부터 예상을 해볼 거야. 하나만 예상하게 되겠니? 여러 개를 예상하게 되겠니?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어. 즉 완전히 순수하게 내 맘이란 얘기야. 그럼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 이 x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하면 이 x가 유한계가 될지 무한계가 될지 우린 또 확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치? 그 말인 즉슨 그냥 단순하게 x라고 불러버리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혼동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부터 이 x라는 녀석을 하나의 집합으로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집합화 시키게 될 거야. 집합으로. 그러면 집합으로 표현을 해놓으면 x가 아무것도 없으면 공집합이라고 부르면 되고, 뭐 x가 한 5개가 있다 하면은 유한집합. x가 5개짜리 집합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x를 내가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해서 무한하게 만들어버리면 x는 무한집합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의 관계로 정확하게 무언가를 표현하는 게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집합화 시켜서 지금부터 표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집합화된 표현, 집합을 해서 x를 만들었지. 이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 정의 내려서 얻어낸 거지. 맞지? 내가 무언가 x를 정의해서 얻어낸 집합인 거잖아. 아, 오늘 수업 분위기 영 별론데? 정의해서 얻어낸 집합이잖아. 그래서 우린 얘를 정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해서 정의역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부터 부르게 될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어쨌든 이제 x가 정의를 시켰어요. 이때 이제 단 하나의 y의 값이라고 부릅니다. 그 y의 값이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x를 내가 정의했어. 그랬더니 그 정의된 x에 따라서 단 하나의 y 값이 결정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뭐 예를 들어서 x가 1이야. 그러면 y는 뭐 3, 딱 하나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x가 2야. y는 5랑 7 두 개로 결정이 된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내가 x가 4야. 했잖아. y가 없어. 이러면 돼, 안 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개 콧구멍 같은 소리 하지만 단 하나라니까 무조건 하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없으면 절대 안 되겠지. 즉 무조건 x 하나당 y 하나가 나올 거란 얘기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말로 또 풀어보면 x 하나당 무조건 y는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 하나를 우리가 그러면 조금 잘만 생각해보면 x 하나당 y 하나잖아. x랑 y를 이렇게 하나로 묶음으로 표현해도 가능하겠지? 맞아? 묶음으로 표현이 되겠지? 그 묶음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제 하나의 묶음으로 만든다. 그러면 그 묶음의 이름을 우리는 지금부터 순서쌍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x랑 y를 묶음으로 만들었다. 그럼 묶음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결국에 x랑 y가 x 하나가 y를 고른 거지. x 하나가 y를 선택해서 묶음으로 가져가는 거잖아. 맞아? x 하나가 y 하나를 선택해서 묶음으로. 그랬을 때 그 묶음으로 만드는 이 과정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냐? 대응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묶음 말고 뭐라고 하자? 대응이라고 하자. 확인되니? 자, 그래서 어쨌든 단 하나의 y값이 결정이 됐어. 그때 우리는 그 결정이 되게 만드는 x랑 y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하나의 함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확인되셨나요? 즉
xy 사이의 관계에서 말하는 이 관계가 결국 뭘 뜻하게 되는 거냐면 관계는 결국 규칙을 얘기하게 되겠죠. x가 특정한 규칙에 의해 y에 대응이 되는 거야. 즉 y를 골라낸다는 얘기가 되겠지. 묶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확인돼요? 그랬을 때 이 긴 문장을 우리가 요약해서 결국 그래서 함수가 뭔데?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그때는 얘를 골라주시면 돼요. x랑 y 사이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이게 바로 함수의 요약 정리예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관계 자체, 규칙이잖아요. 규칙 자체를 지금부터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식으로 표현된 이 규칙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다 해서 관계식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뭔가 되게 긴 내용들이 나왔는데 한 번 더 정리하면서 기억해야 될 포인트들을 좀 확인 좀 하고 가자고. 자, 지금부터 잘 봐.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됐을 때 별량이라는 단어, 변수라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굳이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알고 있으니까. 이때 x가 먼저 정의된다고 얘기를 했지. 즉 나는 먼저 정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 x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정의역에 대한 얘기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정의역. 확인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정의되면 y에 대응이 된다 그랬지? 그래서 그 대응이라는 말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요약 정리하면 결국 함수는 x랑 y 사이의 관계, 규칙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이 x,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곧 바로 함수다라는 거를 반드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의문, 어떤 의문을 가지게 되느냐?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x를 먼저 정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x를 집합화시켜서 정의역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 대응된 y 값들도 결국 묶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 만약에 정의역이 하나잖아? 그러면 y 값은 몇 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 하나가 나올 수밖에 없지. 하나가 하나에 대응이 돼야 되니까. 근데 정의역이 만약에 내가 두 개로 먼저 정해줬어. 그럼 y 값은 하나가 될 수도 있겠지. 왜? 둘이 동시에 얘를 대응시켜도 되는 거니까. 혹은 둘이 따로따로 대응이 돼도 되는 거니까 두 개가 될 수도 있겠지. 즉 다시 말하면 대응돼서 만들어지는 이 y값들 역시 마찬가지로 뭘 할 수 있다는 얘기냐? 하나의 집합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y라는 녀석의 값을 똑같이 집합화시킵니다. 그러면 이때 집합화되게 됐을 때 이 y값은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 바로 치역이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확인됐어요? 그래서 이 대응되게 되는 y값들을 집합화시킨 게 바로 치역이다라는 게 우리가 네 번째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로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결국에 x가 정의돼서, 즉 정의역이 치역에 대응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정의역의 치역에 대응되는 게 바로 함수라고 그랬지? 그럼 내가 이 함수를, 관계를, 규칙을 식으로 표현한 상태에서 계산을 막 하게 되면은 결국에 y가 얼마인가를 툭 튀어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y값 있지? 이 y값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느냐? 함수값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함수를 계산해서 얻은 값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용어들 안에서 기억해야 될 다섯 번째 내용이에요. 확인돼요? 되게 복잡하지? 이 다섯 가지 용어들은 잘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나온 용어들을 따로 빼줄게. 자, 첫 번째 정의역이라고 부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응이라고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x, y 사이에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이제 y라는 녀석의 값이라고 부르는 거. 앞에서 정의해서 썼었던 내용들만 따로 빼놓은 겁니다. 확인되죠? 자, 그럼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 놓을 건데 여섯 번째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여기서는 나오지 않은 공역이라는 단어 하나를 추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같이 기억을 해줄 거예요. 이 공역은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내가 x를 정의를 했어. 만약에 내가 10개의 x를 정의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xy 사이의 관계, 함수를 통해서 대응되는 관계를 찾고 싶어. 그래서 하나씩 일일이 계산해서 대응되는 관계를 찾아서 치역이라는 녀석을 만들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일일이 하나씩 계산해서 치역을 쓰면서 찾기가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여러분들 보통 많이 하는 거잖아. 문제 막 노가다해서 문제 푸는 거 나오면 뭐 예를 들어 1일 때 얼마, 2일 때 얼마 이런 거 찾으라고 시키잖아. 그럼 이쪽에다 1, 2, 3, 4, 5 쫙 써놓고 이쪽에도 딱 써놓고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넘어가서 찾지.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줘 버렸던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그 미리 정해놓은 y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공역이라고 불러. 즉 공역, 미리 예상한 y 값들을 통한 집합을 얘기하게 됩니다. 내가 미리 그냥 쭉 적어놓은 y들에 대한 얘기들이야. 그러면 그 y들에 대한 얘기들, 공역들 중에서 치역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선택받은, 즉 대응된 y의 값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게 바로 치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용어들 하나씩 남은 것도 좀 메꿔보자. 우리가 말하는 이 y값 뭐였냐면 함수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함수값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 적어놨던 내용들 지금 옮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x, y 사이의 관계, 이것이 바로 뭐라고? 짧게 표현하면 이것이 바로 함수라고 요약 정리했을 때. 그리고 대응이라는 말은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x와 y를 골랐을 때 하나의 묶음, 그냥 쉽게 얘기해서 묶음이라고 생각합시다. 묶음, x, y의 묶음. 그 다음 정역이라고 부르는 거는 미리 정해준 x라는 녀석의 집합을 얘기하고 있겠죠. 확인되셨어요? 그래서 이 용어들이 어디, 뭘 뜻하는지 정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확인됐노? 자,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 있어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저 함수라고 부르는 녀석을 한번 표현해 보자. 자, 지금 나와 있는 저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표현을 해볼 거거든요. 자,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일단 정의역을 먼저 내가 먼저 정해줘야 되지. x들을 모아서 집합화 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x라는 집합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체킹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정의역 먼저 정해주자고. 뭐 써볼까? 여기다가. 있잖아. 정의역에다 뭐 적어볼까? 1 하나만 해? 싫어. 4까지 쓸 거야. 정의역 4개야.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한 y값들이 있어야 되겠지. 미리 준비한 y값도 대충 그냥 혹시 모르니까 1, 2, 3, 4 정도만 한번 적어보자고. 일어나. 자리에서 일어나. 서서 들어넣어. 졸지 말고. 자, 그러면 이때 x를 내가 미리 정해줬지.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지? 정의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도 미리 정해줬죠. 이게 바로 공역이 되는 겁니다. 확인됐어요? 이때 이제 우리는 함수가 되려면 x가 y에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 즉 일반적으로 정의역이 공역에 대응이 되는 거야. 그러려면은 대응된다. 즉 내가 고른다라는 얘기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고를 때 많이 쓰는 표현이 화살표죠. 그래서 이렇게 고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화살표를 보냈을 때 이 관계, 규칙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 규칙을 내 마음대로 정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나는 이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볼게. x라는 녀석의 약수 y입니다. 이 규칙에 의해서 지금부터 대응이 되는 관계를 살펴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첫 번째 1의 약수 누가 있지? 1이니까 이렇게 대응이 되겠지. 확인돼요? 그러면 요 화살표를 보낸 요 과정 자체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느냐? 말로 쓴다라면 정의역 1이 공역, 자 골라졌으니까 치역 1에 대응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확인됐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2는 약수가 누구지? 1하고 이 두 개지. 그럼 어디에 대응이 돼야 돼? 1에도 화살표를 보내줘야 되고 2에도 화살표를 보내줘야 되겠지? 즉 정의역 2는 치역 1, 2에 대응이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3은 1하고 3 쪽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보내야 되겠지? 그 다음 마지막 4는 1하고 2랑 4로 이렇게 대응이 되겠죠. 확인됐어요? 그럼 자, 이렇게 대응을 시켜놓고 났더니 요거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면 될까 안 될까? 희찬아, 함수일까 아닐까? 아니야? 이유는? 지금 1은 공역 하나를 골랐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2, 3, 4가 한 개가 아닌 여러 개를 골라버렸지? 그래서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누가 함수가 될 수 없는 거냐? x의 약수 y라는 이 관계 자체가 바로 함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럼 우리는 함수가 되는 관계를 지금 여기서 말을 한번 바꿔볼 거야. 어떻게 볼 거냐? x의 약수에 여기다가 개수라는 단어를 하나 딱 추가해 넣자고요. 개수.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놓게 되면은 1의 약수는 한 개니까 1을 고르겠지. 2의 약수는 몇 개지? 두 개니까 2는 2를 고르게 될 거야.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죠? 3은 다시 약수가 두 개니까 2를 고르게 되겠지? 그럼 4는 다시 약수가 3개니까 3을 고르게 되겠지. 이렇게 돼버리면 함수가 될 수 있겠지. 그러면 이때 선택받은 이 1, 2, 3이라는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된다? 선택받은, 즉 대응된 애들이기 때문에 바로 치역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용어들 자체를 설명한 거야. 확인됐어? 함수에서 이런 관계를 가진다는 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체크하면 돼. 함수값이라는 거. 요거만 얘기 안 했거든? 요게 뭐냐면 1이 대응됐을 때, 1이 함수에 대입됐을 때 1을 골랐지. 그러면 1이라는 녀석의 함수값이 바로 1이 되는 거야. 다시 2가 대입됐을 때 2가 나왔었지. 그럼 2의 함수값은 2가 되는 거고 3이 대입됐을 때 2가 나왔으니까 다시 3의 함수값은 2가 된다.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함수가 어떻게 생긴 건지 확인했지? 그럼 이것을 이제 우리는 뭘 하게 되느냐? 지금부터 기호화 시킨다라는 거야. 함수를 기호화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게 될 거냐? x라는 정의역이 분명히 여기 이렇게 있었을 거야. y라는 공역도 이렇게 있었을 거야. 이 상태로 화살표를 보내겠지? 대응을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대응을 시켰을 때 함수의 관계가 위에 나와야 되겠지? 그 관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fx라고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정의역 x인 거 표시해줬지? 굳이 한 번 더 써줄 필요가 없어서 그냥 f라고만 이렇게 많이 써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표현되는 게 우리는 바로 함수다라고 기호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기호화시키는 과정 중에 그림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근데 공간이 부족하다면 그림만으로는 표현이 좀 힘들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제 공간이 부족할 때 우리가 함수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 어떻게 쓰게 되느냐? 이렇게 쓰게 됩니다. 정의역이 x였죠. 그래서 x에서 화살표를 어디로 보냈냐? y로 보내게 되지? 그래서 y로의 함수 f다 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게 돼요. 말로 쓰게 되면. 자, 그러면 지금은 한글로 써놨으니까 이렇게 썼잖아. 외국 사람들은 또 못 읽을 거야. 그래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기호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f라는 하나의 함수가 x에서 y로 대응이 됩니다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도 많이 써요. 확인돼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함수를 나타내는 방법이 x에서 y로 보낼 건데 f라는 관계를 통해 보내요 라고. 즉 1번에 나와 있는 거에서 이 벤 다이어그램 표시 집합화 시킨 것만 없애버리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5번째 이런 식의 표현도 많이 쓰게 됩니다. 어떻게 쓰게 되느냐? 어쨌든 우리는 y는 fx라는 표현을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봤죠? 이 표현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중학교 때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오면 그냥 얘는 함수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라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얘를 해석해 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f라는 이 문자 자체가 바로 뭘 뜻하게 되는 거냐? 함수의 관계식을 뜻하게 되겠죠. 관계식. 그리고 괄호로 묶인 부분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지? 요거 안에 들어와 있는 문자 보이지? 얘가 지금부터 우리는 정의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밖에 결과물로 나와 있는 y 있지? 뭐라고 불러야 돼? 아닌데요? 치역. 선택받은 거잖아, 이거는. 그래서 치역. 그러면 희찬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치역 말고? 그걸 뭐라고 부른다? 그렇지, 함수값이라고도 부르게 된다.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기호가 이런 식으로 뜻하게 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식을 해석해 나가다 보면 정의역이 반드시 x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정의역이 반드시 x다. 그럴 필요는 없어. 정의역이 반드시 y다? 필요 없어. 근데 갑자기 여기서 뭐 k는 fa다라고 써놓으면 이게 뭐야? 함수예요? 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그냥 괄호 안에 a가 있으니까 a가 정의역이겠구나. 그리고 계산한 결과가 k니까 k가 치역이겠구나.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시라고 일부러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됐을 때 기호화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호화 방법은 바로 5번째 방법이야. 식 자체를 읽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확인됐습니까?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6번째. 이렇게도 많이 표현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 함수는 y는 fx라는 관계라고 얘기했지? 여기서 f가 관계식이지. 그럼 이 관계식을 다시 잘 보면 정의역이 문자로 들어가는 거잖아. 즉 정의역이라는 문자에 관한 식으로 나오겠지. 그럼 정의역이 만약에 그냥 x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y는 x라는 문자에 관한 식의 형태로 표현이 됐을 때 이것을 바로 우리가 함수다라고도 부른다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여기까지 표현법에 대한 얘기 했는데 다 이해되십니까? 너는 믿어도 돼? 나 지금 되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사실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의심이 되면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줘야 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치역은 선택받 대응된 y값이지. 그 대응된 y값이 함수를 통해 대응됐잖아. 그러니까 같은 거다. 근데 차이점은 이거야. 치역은 우리가 집합화시켜서 나타내는 거고 함수값이라고 하면 각각의 하나하나의 x값에 대해서 나온 치역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게 함수값이야. 그 차이가 있어. 확인됐어요?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이 표현법까지 얘기한 거 다 이해되지?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 6번째 x에 관한 식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가볼 거야. 왜 이걸로 가보냐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될 일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함수 자체를 분류하기 시작을 해야 돼. 이제부터는 함수 자체를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즉 함수라는 이 학문 자체가, 함수라는 도구 자체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 연구가 되어 오던 학문들이야. 함수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를 뭐 세계 곳곳에 있는 유명한 수학자들이 각각의 나름의 기준과 필요성에 의해서 분류를 하고 재정리하고 정의를 내리기에 이르러 한 번만 더 눈 감는 거 눈에 보면 내 쫓아버린다. 안 되면 일어나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어쨌든 되게 많은 저 때문에 흐름이 끊겼잖아 이씨! 되게 많은 수학자들이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분류에 대해서 대표적인 방법 몇 가지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 그 중에 첫 번째 분류를 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y는 마지막에 나왔던 x에 관한 식이라는 표현을 썼었지? 확인돼요? 그랬을 때 이 관한 식 자체에서 이 식의 종류에 따라서 함수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식이 어떤 종류를 가지느냐. 자, 그러면 우리는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 우리가 만약에 y는 3x-4다라고 써놨어. 그럼 x에 관한 식이 여기 나오겠지. 이거 무슨 식이라고 불러야 되니? 저 무슨 식이야? 수상에서 했잖아. 1차식 맞아.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항이 여러 개 있는 다항식들 중에서도 1차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려.
확인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긴 형태를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항이 여러 개 있는 다항 함수라고 얘기를 해.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함수. 그 다항 함수들 중에서 1차식으로 이루어진 함수이기 때문에 1차 함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 y는 x의 제곱이야. 이건 무슨 함수지? 2차 함수라고 우리 배웠었지.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 다항식 맞니? 항이 한 개 있는 거야. 항이 한 개 있는 거를 다항식이라고 분류할 수 있었어? 없었어? 다시 한번 물어볼까? 단항식과 다항식의 차이점을 우리 수상에서 분명히 했었을 거야. 다항식 계산하면서. 단항식의 뜻이 뭐였지? 항이 한 개로 이루어진 식. 다항식은 항이 한 개 이상. 그럼 얘 역시 다항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다른 말로 부르면 다항 함수들 중에 2차 함수다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원래는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교과 과정상에서는 이 다항 함수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아. 이렇게 된 말 자체를 쓰지 않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1차식의 형태니까 1차 함수, 2차식의 형태니까 2차 함수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식을 이렇게 써놓으면 y는 x분의 4야. 이건 무슨 식이라고 불러야 될까? 1차식이라고 부르기에는 분자의 미지수가 없잖아. 그치? 이렇게 생긴 숫자를 우리가 언제 배우냐면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워. 어떤 수라고 부르지? 분수의 형태를 쓸 수 있는 수? 유리식. 즉 얘는 그럼 이름이 뭐가 될까? 유리함수야. 유리식으로 썼으니까. 그럼 만약에 y는 내가 루트 x 플러스 4야. 이건 무슨 함수? 무리함수야. 맞아. 무리함수.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헷갈리는 요소를 좀 써볼까? 요 위에 걸 싹 지우고 y는 x 플러스 루트 3이야. 이건 그럼 무슨 함수? 1차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봐. 루트가 들어간 식이 여기랑 여기에 있는데 하나는 무리함수고 하나는 1차 함수지. 둘이 어떤 차이가 있어? x가 1차 항이냐 x가 무리수로 이루어져 있냐의 차이지. 마찬가지로 이 x가 유리식의 형태를 이루고 있느냐 x가 1차 항이냐 확인됩니까? 즉 우리가 x에 관한 이 식의 종류들을 분류하게 될 때 어떤 식으로 함수를 분류하게 되느냐 하면은 x가 포함된 항 있죠. 포함된 항의 종류에 따라 이름을 분류한다라는 얘기예요. x가 포함된 항이 1차 항이면 1차 함수. x가 포함된 항이 루트로 나오면 무리함수. x가 포함된 항이 분모에 존재하는데 약분이 돼서 분모에서 사라지지 않았어. 분모에 무조건 남아있어? 그러면 유리함수. 다시 x가 포함된 항이 만약에 지수 자리로 올라가면 x가 지수에 위치해 있잖아. 지수함수. 이런 식으로 x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x의 위치에 따라서 함수의 이름을 구분해 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우리가 언제 했느냐? 중학교 다닐 때 함수를 분류하던 방법이야.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 이미 충분히 훈련을 하고 넘어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여기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확인됐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함수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함수를 분류하는 방법인데 이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파트의 내용이야.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오늘 수업한 내용에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대응이 되는 관계에 따라 분류를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즉 대응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이걸 보고서 우리는 함수의 이름을 다른 이름들로 바꿔서 부를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그럼 다시 물어보자. 대응 관계가 뭐였지? x 하나가 y를 고르는 관계. x가 y에 연결되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 그랬을 때 가장 기초적으로, 원초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함수라고 부르는 그냥 관계를 일단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자, 정의역 x가 있고요. 공역 y가 있는 상태에서 x 값들을 내가 임의로 1, 2, 3으로 정해 줄게요. 그리고 공역을요 1, 2, 3, 4라고 정해 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예요. 확인됩니까?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정의역들은 모두 공역에 대응이 돼 있고 하나씩 고르고 있는 게 맞죠? 이런 관계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함수라고 부르는 관계입니다. 즉 기본적인 함수의 정의에만 만족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전부 다 함수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대응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함수의 종류는 당연히 달라지겠죠. 왜? 대응되는 관계가 바뀐다는 얘기는 결국 규칙 자체가 바뀔 거란 얘기잖아. 그럼 규칙이 뭐야? 함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것이 곧 함수라고 그랬지. 규칙이 바뀐다는 얘기는 함수도 바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함수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함수의 개수를 찾는 방법을 같이 한번 공부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함수의 개수를 찾는 방법 어떻게 찾을 거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함수의 종류는 대응하는 관계에 따라서 대응하는 관계가 바뀌면 함수에도 다른 함수로 바뀐다고 얘기했어요. 즉 대응 관계가 바뀌게 되는 경우만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대응 관계가 바뀐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1이 공역들 중에 어디에 대응될지에 따라서 나머지 2, 3도 달라질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1이 대응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찾아봅시다. 몇 가지예요? 4가지가 있겠죠. 아무데나 갈 겁니다. 그 다음 2는요. 1이 뭘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또 가고 싶은 길 가면 되니까 4가지가 대응이 될 거고 3도 마찬가지로 4가지로 대응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그림에서 만들어지게 된 함수의 개수는 4 곱하기 4 곱하기 4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만약에 공역이 5개로 늘어난다면 대응할 수 있는 가지수가 5가지, 5가지, 5가지로 바뀌겠죠. 확인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함수의 개수는 공역의 개수를요 정의역의 개수만큼 거듭 제곱을 해서 찾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공역이 4개고 정의역이 3개죠. 4 곱하기 4 곱하기 4죠. 4의 세제곱이잖아. 만약에 여기서 정의역이 4개로 늘면 곱하기 4가 하나 추가되겠지? 4의 4제곱. 즉 공역의 개수를 정의역의 개수만큼 거듭 제곱하면 함수의 개수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확인돼요? 여기까지만 할게. 이거 기호화시키는 건 얘기 안 할 거야. 그건 여러분 나중에 가서 확통 가서 배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긴 기본적인 함수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씩 조건들을 추가하면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지금부터 설정을 조금씩 가미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설정을 가미하게 될 거냐? 지금 보게 되면 제멋대로 막 대응을 시켜놨지. 그랬더니 이 2라는 애가 너무 불쌍한 거야. 왜냐면 1도 2를 골랐고 3도 2를 골랐으니까 얘가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선택을 못하는 거지. 누가 대응돼야 될지. 둘 다 대응되면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싫더라는 거지. 하나만 골라주게 하고 싶어.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관계를 추가한다는 거예요. x1과 x2가 서로 달라요. x는 정의역을 얘기하는 거죠. 서로 다른 정의역이 나왔을 때 함수값이면 f에 x1이 대입해서 계산된 값이겠죠.
x2의 함수값이면 x2가 대입돼서 계산된 함수값이겠죠? 둘이 서로 다르다라는 관계를 추가한 겁니다. 확인됩니까? 이 관계가 추가가 되면 결국에 1이 만약에 2를 고르잖아요. 3은 2 빼고 남은 애들 중에 골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추가한 애를 지금부터 우리는 1 대 1 함수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1대1 함수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면 x에서 y로 마찬가지로 대응이 되는 함수를 그려내게 될 건데요. 정의역이 똑같이 1, 2, 3이 있고 공역이 1, 2, 3, 4가 있을 때 내가 그냥 1이 2를 골랐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2는 2를 또 고를 수 있어요? 없죠. 1, 3, 4 중에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를 골랐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3은 2랑 4 고를 수 있어요? 못 고르죠. 선택받은 애는 못 받는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아무거나 남은 거 하나를 골라내는 이러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1대1 함수가 지금 대응 관계가 이거 말고도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그 1대1 함수의 개수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이쪽에 있는 예를 들면서 찾아볼 거예요. 처음에 1이 고를 수 있는 애는 몇 종류였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4종류. 그럼 2는요? 그렇지. 정확하게 말하면 전체 4개에서 하나를 뺀 것만큼 고르게 되겠죠? 얘는요? 그렇죠. 즉 전체 4개에서 위에서 고른 2가지를 뺀 게 되겠죠? 그럼 정의역이 늘어나게 되면 이 관계도 계속 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얘기를 이제 우리가 식으로 쓰면 이렇게 써진다라는 거죠. 처음에 있던 이 4개는 공역의 개수죠. 그래서 공역의 개수에서 곱하기 공역의 개수에 빼기 1을 한 걸 하겠죠? 다시 곱하기 공역의 개수에 빼기 2를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 나가는 거예요. 몇 번을 곱하게 될 거냐? 이 곱해지게 되는 횟수가 정의역의 개수만큼 곱해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냥 써놓고 이해합시다. 이걸 수식으로 만들면 힘드니까. 확인됩니까? 그래서 두 번째 1대1 함수가 뜻하는 이 관계 자체를 정확하게 수식으로 같이 기억을 해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림 보고 어떤 관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관계입니다. 세 번째 관계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에 있었던 함수가 이제 같은 걸 못 고른다는 조건을 추가해서 1대1 함수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 1대1 함수에서 지금 딱 보아하니 요 3이라는 녀석이 되게 계륵이야.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해놓고 났더니 필요 없는 애잖아. 그쵸? 그러니까 꼴배기가 싫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1대1 함수들 중에 여기 보이는 불필요한 3을 제거시킨 관계를 만들어 보자라고 한 거야. 그럼 이 불필요한 3이 딱 빠졌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공역은 누가 되죠? 공역 1, 2, 4. 치역은요? 1, 2, 4. 공역과 치역이 같아져 버렸죠? 즉 1대1 함수들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관계를 따로 이름으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를요, 비슷한 이름이에요. 1 대 1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1대1 대응이라는 관계입니다. 확인되셨나요? 그럼 이 1대1 대응이라는 관계를 공역과 치역이 같다 이렇게 기억해도 좋은데 추가로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어떻게 되느냐? 정의역이라고 부르는 녀석의 개수가 공역의 개수와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똑같다. 자, 그러면 이 관계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x에서 y로의 함수를 만든다라면 지금 정의역을 1, 2, 3을 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3을 하나 없애서 우리 1, 2, 4로 이렇게 썼었잖아요. 여기서 대응을 다시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1이 일단은 2를 골랐다고 또 쳐봅시다. 그러면 2는 2를 또 고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이유는 1대1 함수들 중에서였으니까 같은 걸 고르면 안 된다는 조건이 이미 깔려 있는 거니까. 그래서 2는 4를 고르고 그럼 3은 자연스럽게 1로 가는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가 바로 1대1 대응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함수의 개수를 만들려고 하면 처음 나와 있는 1이 고를 수 있는 건 당연히 3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 2는 2가지, 그 다음 3은 1가지가 되겠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정의역을 하나를 늘리고 공역도 하나를 늘렸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대응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 이 상태에서 다시 함수의 개수를 찾는다고 하면 1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순이 되겠죠. 즉 1대1 대응의 개수를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만들어지게 되는 함수의 개수는 정역의 개수가 바뀌니까 숫자도 바뀌죠. 근데 무조건 맨 마지막엔 1가지밖에 대응되는 방법이 없구나. 즉 다시 말하면 앞에서처럼 똑같이 공역의 개수에다가 곱하기 공역의 개수 마이너스 1을 곱하고 계속 곱해 나갈 텐데 마지막엔 무조건 1이 나올 때까지 곱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1대1 대응이라는 함수의 개수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확인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 1대1 대응을 이렇게 딱 써놓고 놨어요. 그랬더니 수학자들이 또다시 약간의 특별함을 원했습니다. 유니크함을 원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내가 생각할 때는 약간 똘끼가 있어. 뭐냐면 x가 1, 2, 3, 4 나왔지. 공역도 1, 2, 3, 4로 맞춰주고 싶은 거야. 근데 거기까지 했으면 그냥 그럴 수 있어. 그치? 양쪽이 뭐 대칭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이는 거야. 1은 무조건 1을 골라야 돼. 2는 2를, 3은 무조건 3을, 4는 무조건 4를. 즉 나랑 똑같은 애를 무조건 골라내게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나게 연구를 해서 결국 우리는 4번째 함수의 종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4번째 함수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면요, 1대1 대응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 1대1 대응들 중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x1이야. 임의의 x를 골랐어요. 걔가 함수의 대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함수값이 서로 같은 조건을 붙입니다. 즉 x1이 만약에 1이잖아요. 그러면 1이 함수에 대입됐더니 1에 대응된다는 얘기예요. 3이면요, 3이 대입됐더니 3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러한 함수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항등함수라는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번째로 살펴야 될 함수는 항등함수입니다. 그럼 이 항등함수는 머릿속에 지금 뭔가 하나 팍 스쳐가는 게 있거든. x가 들어가면 y가 똑같이 나온대. 우리 함수의 관계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있을까? y는 1이 들어가면 1 나오고 2 들어가면 2 나오고 3 들어가면 3 나오는 거야. 제일 쉬운 거. y는 x. 그래서 항등함수는요, y는 x라는 이름으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등함수 하면 y는 x 있겠구나 정도를 같이 떠올릴 수 있게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응관계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이쪽에 내가 1, 2, 3, 4를 썼어요. 그러면 공역도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똑같이 1, 2, 3, 4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대응하는 방법은 1은 무조건 누굴 골라? 1을, 2도 2를, 3은 3을, 4는 무조건 4를 고르는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항등함수의 개수는 무조건 1개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대응되는 관계가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4가지 먼저 정리했죠. 함수라는 녀석이 분명히 있을 거야. 대응관계가 단 하나의 y값을 골라내기만 하는 그 대응관계를 통해서 함수가 만들어졌다면 그 함수에 서로 다른 정의역이 똑같은 함수값을 고르지 못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1대1 함수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그 1대1 함수에서 불필요한 남는 공역을 제거시키고 나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조건을 만들어서 1대1 대응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1대1 대응들 중에 정의역을 집합으로 만들고 공역을 집합으로 만들었을 때 완전히 같은 집합이 나오게 만든 거죠. 그리고 서로 무조건 같은 걸 고르게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항등함수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확인됐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5번째 관계는 여기를 지울 거예요. 5번째 관계는요.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아까 전에 체크트리 타고 함수에서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까지 내려오고 났더니 여기선 더 이상 제약을 걸 조건을 못 찾았었나 봐. 그래서 5번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 우리가 함수에서 1대1 함수 만들 때 똑같은 거 고르는 애들은 다 배제를 해서 만들어냈잖아. 근데 똑같은 애를 고르게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이런 조건을 붙여보자. 즉 서로 다른 x들이 무조건 같은 것만 고르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를 우리가 지금부터 상수함수라는 이름으로 부르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럼 이 상수함수가 왜 상수함수인지 한번 그림으로 또 보면요. x와 y가 있어요. 자, 함수에서부터 출발했으니까 정의역과 공역 내 맘대로 막 적어도 되죠? 여기에 1, 2, 3 적고요. 여기에 4, 5, 6, 7을 적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1이 처음에 내가 5를 골랐어요. 그러면 2는 4 고르면 될까? 안 되겠지. 애초에 우리는 상수함수 어떻게 출발한 거야? 무조건 같은 걸 고르게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거잖아. 그러니까 2는 무조건 5를 고르게 될 거고 3도 무조건 5를 고르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 x값들 정의역이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치역은 5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즉 x가 변했을 때 y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y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y가 상수의 역할을 하게 되겠지. 그래서 상수함수야. 그럼 이 상수함수라는 녀석이 만들어지게 되는 개수를 또 우리 보고 찾아보라고 하면, 자, 1이 처음에 고를 수 있는 건 4가지지. 근데 2가 고를 수 있는 건 1가지, 3도 1가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상수함수의 개수는 처음 고르게 되는 공역의 개수와 같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함수들을 대응관계에 따른 분류하는 방법으로 분류한 함수 5가지를 배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앞에서 집합도 배웠겠다. 벤다이어그램으로도 한번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자,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 함수라는 녀석이 있을 때 그 함수라는 녀석들 중에 특정한 조건을 따로 끄집어내서 처음에 1대1 함수라는 분류를 만들었겠죠. 1대1 함수를. 그리고 그 1대1 함수들 중에 다시 특정한 분류를 통해 1대1 대응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리고 그 1대1 대응들 중에 다시 특별한 경우를 뽑아서 항등함수를 만들어냈다라는 얘기예요. 확인됐나요? 그리고 더 이상 연구는 할 수가 없어서 끝내고 다시 함수들 중에 특정한 경우들을 따로 뽑아서 상수함수로 분류를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확인되셨습니까? 확인되니?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지금 대응관계에 따른 분류들을 얘기하면서 함수들, 5가지 종류의 함수들에 대한 얘기를 해본 거거든요. 정말 미안한데 내가 노란색으로 밑에다 써준 내용들이 있었지?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기본적인 개념, 정의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외운 상태로 이제 문제에 어떻게 응용이 될까라는 부분은 사실 오늘 난 아무 얘기도 안 했어. 문제풀이에 대한 얘기들은. 기본적인 개념 설명만 지금까지 진행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 공부가 돼 있는 상태라면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끼워 넣기 하는 거야. 문제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 거야. 다음 함수가 항등함수가 될 때 뭐 미정계수 a가 얼마냐. 그럼 항등함수가 뭔지 알면 무조건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a 값이 얼마가 되겠구나. 뭐 이런 걸 찾을 수가 있겠지.
맞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정의를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태 내에서 그 다음에 함수들을 출발해서 확인하는 문제들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수업한 내용들 되게 광범위한 내용들 얘기했거든요. 제일 처음 얘기했던 거는 함수의 기본적인 정의를 얘기했어요. 함수가 뭐다. 그러면서 그 정의에 따른 나온 용어들 6개 얘기했었죠. 6개인지 아닌지 기억나 안 나? 6개 맞아? 6개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한 게 뭐였지? 뭐였지? 그거는 네 번째 함수에 분류하면서 했던 거잖아. 세 번째로 얘기한 거 뭐였지? 큰일이다. 벌써 이거 지금 첫 번째 1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다 까먹었어 지금 이거. 치열. 이열치열? 정의역과 치역에 대한 얘기했다고? 아니지. 세 번째는 뭐 얘기했어?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 얘기했잖아. 그래서 함수를 기호화시켰을 때 어떤 식으로 써져 있는 거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사실 세 번째 얘기한 거는 기본적인 정의라고 보기보다는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도움되라고 얘기한 거야. 앞으로 문제 보다 보면 뭐 이제 x에서 y로 함수가 어쩌고저쩌고 다음 같은 관계를 만족한다 막 이러면서 막 나와. 그럼 이게 보고 함수다 아니다를 판단 내릴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세 번째 걸 얘기한 거야.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함수를 관계식적인 측면이 등장을 했으니 그걸 통해서 분류해보자 해서 처음으로 했던 게 식의 모양에 따른 함수를 분류하는 거. x가 포함된 항이 어떤 식이냐에 따라 함수의 이름이 달라진다 그랬었지. 그게 우리가 중학교 때 신나게 분류하던 거.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분류 방법이 바로 대응관계에 대한 분류. 그래서 함수가 어떻게 생기냐고 그림으로 일부러 그려봤잖아요. 대응관계를 표현해 보려고. 그 다음에 1대1 함수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 얘기했었고 항등함수 얘기했었고 상수함수 얘기했었고 그래서 5가지 얘기한 함수들이 이런 관계를 가진다는 것까지 얘기를 했고요. 확인됐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옆에다가 이 그림에다가 이 조건들을 하나씩 찾아볼까? 아니다. 이거 숙제하자.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노트 필기 전부 다 할 거죠. 그러면 숙제로 노트 필기 여기까지 끝낸 다음에 내가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적어줬었죠. 1대1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적어줬었죠. 1대1 대응 적어주고 항등함수 적어주고 상수함수 다 적어줬죠. 기본적인 정의라고 해봐야 이런 수식으로 적어놓은 것밖에 없잖아. 그 내용들 옆에다 같이 필기해서 적어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이런 경우구나 이런 경우구나라고 해서 머릿속에 일단 요 벤다이어그램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문제 풀기 시작을 해야 돼.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한 내용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중요하냐? 오늘 수업한 내용을 그대로 들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수업한 내용을 기억을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 해. 그러니 최대한 오랜 시간을 들여서 복습하고 공부하세요. 우리 수업 4번 남았다고 했잖아. 실제적으로 함수 오늘 얘기했지? 합성함수 한번 얘기하고 역함수 한번 얘기하면 끝이야. 한 타임 남지? 나 이 한 타임 여러분들한테 추가 보충 설명하려고 일부러 빼놓고 남겨놓은 시간이니까 공부하다 도저히 안 되면 다음 시간에 꼭 얘기해. 그럼 이 보충 시간 써서 합성함수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설명하고 하거나 요약 정리하고 합성함수 해도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확인? 그래서 오늘 얘기한 내용들은 24단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쭉 얘기를 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필요한 내용만 발췌해서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 책 한번 보면은 168쪽 보잖아요. 정석책 168쪽. 함수의 그래프다에서 순서쌍에 대한 얘기 나오거든. 나 이거 얘기 하나도 안 했어. 순서쌍 만들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뭐 어차피 묶음으로 만든 게 순서쌍이라고만 얘기하고 말았지. 그 정도까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내가 또 추가로 얘기를 안 한 게 여러분들 169쪽을 보잖아요. 보기 1번 문제가 있어. 밑에 쪽에 보면.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일부러 얘기 안 했어. 이거는 함수의 그래프 그리면서 한 번 더 보여주려고. 뭐냐면 자, 함수는 우리가 어떤 걸 보고 함수라고 불렀지? 함수. 있잖아. 함수가 뭐였어? x 하나가 정해지면 x가 정해지면 그 x 값에 따라서 단 하나의 y 값이 결정되는 x랑 y 사이의 관계. 즉 x 하나당 y 하나. 이게 불문율인 거잖아. 그러면 x 하나당 y 하나가 정해져야 돼. 그걸 그래프로 그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x 하나당 y 하나가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는 x 하나가 y를 2개 고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보기처럼 함수의 관계를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는 좌표 평면을 딱 그려놓고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세로줄을 이렇게 그려봐. 그러면 여기에 x가 하나 있을 때 이 x값에 따른 y값들이 이 위에 존재를 하게 될 거 아니야. 이때 내가 선을 그린 거랑 원래 있던 함수 사이에 교점이 무조건 하나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지. 2개가 나와버리면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즉 봐봐. 간단하게 예화 한번 들어줄게. 이렇게 생긴 원이 있거든. 내가 선 이렇게 하나 그렸어.
교점 몇 개야? 2개지. 그럼 이 x일 때 y가 두 종류가 나온다는 얘기지? 맞아요? y가 2개 대응되면 함수야 아니야? 아닌 거지. 그래서 얘는 함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모양이 어떻게 생긴 건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선을 그려서 세로선을 딱 그렸을 때 y축하고 평행한 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무조건 하나가 나와야 함수인 거야. 그래서 보기 1번 옆에다가 적어놔. 이거는 문제를 풀이하는 하나의 팁이니까 함수를 판단하고 싶어요. 함수를 판단하고 싶을 때는 y축과 평행한 그냥 세로선이라고 쓰자. 세로선을 그렸을 때 그 교점이 무조건 한 개가 나와야 된다라는 내용을 따로 적어두세요. 세로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한 개. 그래야만 함수다라고요. 확인됐습니까? 적으셨어요? 자, 그러면 아예 적는 김에 하나 더 적자. 함수 말고 1대1 대응이라는 것도 1대1 대응? 1대1 대응? 대응? 함수. 1대1 함수를 판단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자, 이거 다 적어놓자. 1대1 함수 뭘 보고 1대1 함수라고 그랬지? x 하나가 y를 고르게 될 건데 동시에 같은 y를 고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즉 y 값은 무조건 x 하나에만 대응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보잖아요. 잘 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차 함수를 이렇게 그리잖아. 요렇게 선을 하나 그려버리면 y 값이 여기랑 여점 y 값 같아 달라. 이거 이렇게 x축 평행한 그리면 같지? 근데 이 점에서는 x 값이 얘지. 요 점에서는 x 값이 여기지. 즉 요 x도 요런 y를 고른 거고 요 x도 요런 y를 골라버린 거지. 이러면 1대1 함수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요. 가로선을 그릴 때 교점이 한 개가 나오면 돼요. 이러면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프를 해석하는 팁입니다. 확인되셨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이 좀 따로 적어놓고 요거 이제 선생님 다음 수요일날 시험 문제 낼 거거든요. 내면서 그림으로 좀 다양한 그림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때 한 번 더 보면서 요 선 그리는 것들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하자고요. 1번 문제야. 미리 예고했어. 그러니까 요 내용 암기해서 문제 정답은 찾아놓고 영상을 한 번 더 보면서 해설 강의 들어보자고요. 적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보기 1번 그냥 바로 요 문제 하나 풀어보고 넘어가자. 자, 1번에다가 세로선 그려봐. 교점 무조건 하나씩 나오니? 어디다 그리든? 나오지? 그러면 이거 함수 맞아. 그치? 자, 그러면 1번에다 다시 가로선 그려봐. 가로선 그려봐. 교점 무조건 하나씩 나오니? 안 나오는 경우 있어? 없지? 지금 1번 그림이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얘가 그림이 조금 애매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거든. 가로선 그리면 항상 교점이 하나씩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 즉 얘 1대1 함수가 될 조건이 갖춰져 있는 거야. 확인돼요? 자, 그럼 2번 보자고요. 세로선 그려봐. 2번 보기. 세로선 그리면 교점 2개가 나오거나 안 나오는 데도 막 있고 하지? 그죠? 그럼 얘는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함수가 안 되면 1대1 함수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2번은 아예 함수 자체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함수가 아니야. 뭐라고 불러야 될까? 뭐라고 불러야 될까? 함수가 아니야. 뭐라고 불러야 될까? 정답이야. 방정식이야. 방정식. 그래서 2번을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3번도 보자고요. 3번. 세로선 그려봐. 교점 2개 나오지. 하나가 나올 때도 있지만 2개가 나올 때도 있지. 그럼 얘 역시 함수가 아니겠지? 뭐라고 불러? 방정식이라고 불러야 되겠지?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고3 때 기하 배우면 첫 단원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포물선의 방정식. 그 다음 4번도 세로선 그려보세요. 교점 2개 나오는데 다 막 2개씩 나오는 거 난리죠? 얘 역시 방정식. 얘는 보통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절대값을 포함한 그래프로 그려진 거라 그냥 마찬가지로 함수가 아니다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확인됐나요? 그럼 정답이 이번에 몇 번이야? 1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풀면서 따라가시면 돼요. 내가 오늘 좀 여러분들한테 공들여서 설명했던 게 173쪽 1대1 대응에 대한 얘기야. 그리고 뒤로 짤막하게 항등함수, 상수함수 막 나와 있거든요. 선생님이 정리해준 대로 기억하세요. 그냥 그걸로.
아시겠죠? 확인돼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들 집에 가서 제발 부탁이니 오늘 거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숙제 다시 한번 체크합시다. 오늘 숙제 정석 24단원은 오늘 했습니다. 그러니까 숙제는 몇 쪽에서 출발해요? 159쪽에서 출발을 해서 176쪽까지가 정석 숙제입니다. 체크 다 되셨죠? 그리고 RPM에서 오늘 숙제 아까 전에 얘기해줬던 게 59쪽 체크하시라 그랬어요. RPM 59쪽. 그리고 뒤로 넘겨서 62쪽에서 시작을 해서요. 66쪽에 412번까지가 숙제입니다. 확인되셨죠? 그리고 여기에 세 번째 마지막 숙제 뭐죠? 시험지 틀린 거 체크해드렸죠? 다시 풀어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시험 본 시험지는 내일이나 모레경에 성적표로 집에 발송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